문열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사님이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 계속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또 구독자들 반응도 좋은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 지난 한 주 사이에 몇 건 정도 살펴보셨습니까? 거의 이제 하루에, 그러니까 사실 보고서라는 게 하루에 이게 딱 보면요. 진짜 다 통틀면 정말 엄청나게 나와요. 한 100개 이상은 될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 제가 한 이제 기업 분석이나 산업은 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하루에 한 2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더 많죠. 아. 많은데 이제 그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보다 보면. 네. 이게 제목만 봐도. 이제 예. 그런 것들 좀 패스하는 것들이 있고,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들은 하루에 한 20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래서 이걸 뽑아서 형광펜 칠하면서 네. 이게 보면 아마 저처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집중이 잘 돼서 금방 예. 쑥쑥 들어와요. 근데 그걸 읽다 보면은 아, 이래서 이 산업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네. 딱 보이긴 해요, 사실. 이건 아니겠구나. 예. 왜 이 섹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처음 하신 분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처럼 한번 하나라도,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진짜 단 하나라도 뭐 보통 50에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네. 관심 있는 산업 보고서 하나라도 출력을 해가지고 예.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럼 이게 진짜 나중에 1년 후에 진짜 엄청난 자산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진짜.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보시네요. 네, 해봅니다. 그래야 또 제가 또 예. 방송에서도 또 할 얘기도 많아지고. 네. 네. 어쨌든 우리 먼열라 또 염벌레 비밀노트 구독자들은 우리 염 이사님이 진짜 꼼꼼하게 분석하고 소개하는 이 핵심 내용들로 가만히 앉아서 네.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거듭 감사드리면서 본격 토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사실 보면 역시 힘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네.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시죠. 이번 주 내내 그냥 빠졌던 것 같고, 이제 네. 다행히 금요일만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그 옵션 만기일 있었잖아요, 선물. 목요일 날. 예. 그래서 목요일 날 증시가 사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없어요. 뭐 일본 니케이도 별 이상이 없고, 네네. 대만은 오히려 그날 올라버렸고, 아. 우리 한국과 대만이 비슷하게 가거든요. 중국도 안 빠졌고, 그래서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외에는 뚜렷한 악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좀 약간 충격을 받은 것도 좀 일부 있었죠. 네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연달아 충격 받았고, 외국인들이 그 기업들 매도하면서 증시가 좀 부러지긴 했지만, 네. 유독 좀 한국만 좀 약했던 이유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영향이 네.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들어와서 코스피도 좀 결국엔 좀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팔았거든요. 예. 1조 원 가까이 팔았고, 기관도 1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역시 뭐 지수가 빠지니까 네.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특징적인 게,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 밴드를 정하신 것 같아요. 3,200 근처에서는 잘 안 사세요. 근데 이번에 3,100 초반, 3,150이 깨지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실히 좀 저가 매수하려는 의지는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아마 현대중공업 그 청약 때문이었던 걸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 이번 주에 예탁금이 좀 많이 빠져버렸어요. 네. 68조, 9조 가다가 61조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현대중공업 IPO 때문에 네. 거기 또 증거금에 좀 이제 좀 묶이니까요? 예, 묶이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좀 일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 IPO 54조나 예. 증거금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수소차 데이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이슈들은 별로 영향을 못 줬던 것 같아요. 야. 그래서 호재가 분명히 뭐 있을 만한 요인들도 일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고 그냥 약간의 그 좀 악재성 요인들, 네. 또 거기에 추석 연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불안감, 네. 이게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이번 한 주는 좀 안타깝게도 금요일을 좀 제외하고는 조금 부진하게 좀 네.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이번 주 최대 이슈는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제 급락이었습니다. 네. 물론 금요일 날 좀 반등은 했습니다만은 먼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제가 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너무 계속 올라가긴 했어요, 사실. 네.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우리나라 특히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이슈가 좀 없었거든요, 그동안. 예. 이제 왜냐하면 미국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한국은 좀 자유롭다 보니까
고공행진을 했었죠, 사실은.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도 삼성전자 이런 현대차가 부진하니까 사람들이 뭐 플랫폼에 무슨 일이 있겠냐 이러면서 계속 수급도 몰렸고, 그래서 약간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인데 그 타이밍에 이제 갑자기 금융당국에서 규제가 갑자기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카카오페이 이용하실 때 거기 보면 아마 보험 상품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가격 비교해주고 막 추천도 해주고. 사실은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거는 광고다 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아니다. 이거 중개행위 아니냐. 영업이다. 그럼 라이센스를 받아라.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너네 받아서 25일부터 해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카카오페이는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라이선스 다 땄거든요. 증권도 있고 그다음 보험회사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근데 카카오페이는 밑에 자회사가 있는 거지 자기가 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일단 지금 라이센스가 자회사들은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를 접속을 했을 때 기존에는 그 앱 안에서 그냥 다 뭐 보험 상품을 보고 내가 가입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어떤 이제 증권 쪽으로 보고 싶다, 펀드나 그러면은 카카오페이 증권을 눌러야 돼요. 눌러서 그 앱으로 이제 바꿔서 들어간 다음에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이제 그거를 하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지침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아예 못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약간 사람들이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가야 되니까 약간 접근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결국 사실은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이익이 한 30% 정도 되나 봐요, 전체 이익에. 많네요. 꽤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못하게 됐을 때 데미지가 큰 거죠, 예를 들면. 근데 못하는 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제 크게 뭐 리스크는 좀 완화됐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네이버 페이도 있잖아요. 네이버 페이는 이 서비스 이런 서비스 거의 없어요. 매출이 여기서 나오는 게 뭐 비교하거나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 매출이 거의 미미하고 대부분 95% 이익이에요. 매출 그러니까 이익의 95%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그 결제 있잖아요. 네이버 페이 결제. 그걸로 나오니까 사실은 네이버는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이슈가 불편한 거죠. 하필 이제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래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한 번 더 충격을 준 게 그 민주당의 이제 송영길 의원이 또 언급을 해버렸어요.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 규제 뭐 얘기를 꺼내니까 이거 정치권에서도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특히 카카오가 이제 계열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문어발 확장에 대한 이런 비판도 있었죠.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뭐 모빌리티도 카카오 택시 같은 건 평은 좋지만 얼마 전에 뭐 수수료 올리다가 한번 낭패를 받고 그리고 뭐 요새 뭐 골목상공까지 이거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제동을 걸겠다는 이제 정치권에 갑자기 얘기들이 나오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 네이버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엮여버렸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결국 이게 과연 플랫폼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 저도 뭐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치권에서 하겠지만 기존처럼 뭐든지 자유롭게 하긴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카카오의 네이버의 어떤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좀 낮출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심리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카카오 네이버가 좀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큰 흐름에서는 저는 플랫폼이 성장하는 거는 뭐 꺾이지 않았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 거기에 약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이런 불편한 이슈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쩔 수 없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나온 뭐 규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큰 문제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계속 압박을 할 것 같고 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이런 이야기하면서 플랫폼 특혜 없애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다는 것은 또 새로운 규제를 약간 암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나올 수 있는 규제가 더 나온다면 그때는 좀 어떨까 이런 또 뭐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좀 다른 게 네이버는 이제 그 네이버가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은 약간 금융 쪽은 아니에요, 사실. 비중이 딱 보면 다 이커머스잖아요. 전자상거래. 그렇죠.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스마트 스토어나 유통 쪽이죠. 맞아요. 유통 쪽. 그리고 쿠팡하고도 굉장히 경쟁을 하고 일본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트홀딩스가 그 유통 사업 이제 온라인 상거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융 규제 들어갔을 때
네이버가 받는 충격은 별로 크진 않습니다. 아. 근데 물론 이제 네이버도 예를 들면 카카오처럼 은행을 했다면 네. 영향을 받겠지만 네이버는 은행도 안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금융 규제가 들어가면 이건 카카오한테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예.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있고 증권 있고 보험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근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정부가 허용을 해줬잖아요. 예. 인터넷 그 은산분리 규제도 그것도 사실 좀 완화시켜줬고 네. 사실 실제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은행이 참 그 약간의 혜택 아닌 혜택을 좀 준 건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카카오뱅크 보고 좀 너무 이제 고신용자 말고 네. 좀 중저신용자한테도 대출을 많이 해라. 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또 고신용자한테만 거의 대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불편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금융권은 다른 이제 은행이나 경쟁사들은 이게 너무 이제 카카오한테만 혜택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불편한 또 그렇죠.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 약간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호재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자기네들은 똑같이 규제 받는데 예. 이제 금융사에서 봤을 땐 카카오만 너무 혜택 받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좀 불편한 시각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금융위원장 얘기는 다 같이 규제하자. 네. 규제할 거 똑같이.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뭐 네. 이미 규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카카오는 이제 없는 규제를 받아야 되니까 불편할 수밖에.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플랫폼으로 우리가 카카오뱅크나 페이를 바라봤는데 이 시각이 얘도 어차피 그럼 은행인가? 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증권회사인가? 이렇게 되는 순간 밸류에이션이 확 낮아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시장이 하겠죠. 예. 예. 근데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우리 모르는데 네. 다만 플랫폼으로 인식했던 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는 복잡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당분간 이 카카오 금융주들이 네. 주가가 좀 힘을 쓰기가 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카카오뱅크가 결코 또 싼 기업은 아니잖아요. 주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 은행보다 아직도 높은 위치니까 네. 그래서 이 이슈가 좀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어려운 흐름은 네.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가 곧 IPO 한다고 네. 하는데 이런 어떤 규제 이슈가 있으면은 상장 절차에도 약간 탄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뭐 예상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상장은 할 것 같아요. 뭐 네. 이게 뭐 당장 뭐 어떤 변화가 당장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페이가 이제 우회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기네 앱이 아니라 뭐 카카오페이 증권이란 탭을 만들어서 클릭하면 그쪽 홈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우회로를 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뭐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카카오페이의 그런 확장성을 믿고 투자를 이제 공모주청에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플랫폼 확장이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칼을 딱 들고 확장을 못하게 이게 막아버리는 거 아니야? 네. 이 머릿속에 자꾸 이 생각이 들면 매력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따상을 갈 수 있는 기업인데 네. 그게 아니라 20-30%밖에 못 가는 아.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위가 막힐 수 있다라는 게 카카오페이 그 공모주 청약이 일정대로는 하겠지만 네. 사람들이 흥행까지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좀 걱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이미 어느 정도 공모가를 낮춘 상태로 이번에 다시 등판할 것 같긴 한데 약간 흥행 가도에 좀 불편한 이슈가 생긴 건 아닌가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매수는 역시 환율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상관이 높은데 네. 환율이 1150원대 이렇게 조금 워낙 강세로 가다가 다시 1170원 이런 데 가깝게 다시 오르면서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로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원화가 약세인 거는 최근에 좀 이게 원화가 진정을 하다가 네. 좀 강세 보이다가 약세로 간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나왔는데 네. 고용 지표가 되게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미국 쇼크로. 말씀이죠. 예. 미국 좀 쇼크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쇼크 나오니까 테이퍼링 늦어지겠지 이게 아니라 거기서 임금 상승률은 또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월급이 올라가면 아시겠죠. 한 번 올라간 월급은 거의 내려오질 않아요. 그렇죠.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시키거든요. 네. 그 인플레 우려감은 커져요.
근데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른다. 이게 시장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네, 말씀이죠.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거기서 보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 아니나 다를까 한국 증시는 그 영향을 바로 받아가지고 외국인들이 바로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주식을 비중을 줄여버렸고, 그러니까 긴축과 불황이라는 이 조합이 뭐 국내 개인 투자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증시를 볼 때. 그래서 그 요인들에 의해서 좀 매도가 나왔고, 또 거기다가 한국 기업들의 이번 주 이익 추정치가 뭐 이렇게 급락했다는 게 아니라 매주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추정치가.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좀 약간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아. 예, 그러니까 너무 고공인진하다가 약간 이제 밀리는 건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빌미가 됐을 수도 있어요. 네. 외국인들 매도에.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갔던 건 사실 외국인들 매도 때문인데 네. 그런 요인들이 작용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이번 주에 절정이었던 게 그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규제 이슈. 예. 그냥 어쨌든 매도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의 환율이 1170원까지 네. 튄 이유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이랬나 봤더니 다른 나라는 별 크게 이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확진자도 많고 네. 난리가 났는데도 오히려 환율은 안정화돼 있고, 네. 그러니까 유독 좀 안타까운 게 외국인들이 한국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조그만 악재 나오면 무슨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은 ATM기라고. 예.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이거 없애는 방법은 저는 MSCI 지수 빨리 편입하는 거, 선진국 선진지수. 지수. 예, 예. 그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여전히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로는 선진국이 맞는데 네. 시장은 신흥국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옷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런 불편함이 뭐 이번 주에도 좀 네.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예,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기아를 좀 많이 샀습니다. 기아요? 예, 기아를. 그래서 사실 이제 금요일 날 기아가 좀 안 좋았던 게 애플카 이슈 때문에 네. 좀 악재 나와가지고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기아를 1,861억 원 정도 샀고, 포스코가 이번 주에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1,421억 원 샀고, 삼성전자를 의외로 샀어요. 야. 예, 1,104억 원 정도.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를 631억, 그러니까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고,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585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522억, 예, 네. 태양광이죠. 예.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는 수소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478억, OCI가 태양광입니다. 역시 네. 419억 원을 샀고, 대주전자 재료를 357억 원, 네. 첨보를 345억 원. 근데 이 두 기업의 특징은 2차 전지 소재주. 예, 소재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기아가 되게 좀 특징적인 것 좀 제외하고 대부분 반도체하고 네. 다 친환경주예요. 예. 태양광 아. 아니면 2차 전지, 네. 수소 예. 이쪽에 좀 집중돼 있어서 외국인들도 이게 딱 그냥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확실히 뭔가 성장이 보이는 섹터, 네. 이쪽 위주로 이번 주에 좀 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이번에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까? 기관들은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엔 이제 크래프톤이 1등이거든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2등인데 예.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있었잖아요. 코스피. 네. 코스피 200이 둘 다 신규 편입됐어요. 아. 아마 그래서 산 걸로 저는 추정은 하는데, 일단 1등은 크래프톤이 1,550억 원, 예. 2등이 카카오뱅크가 1,345억 원 들어갔고, 정말 이게 좀 의외인 게 요새 제일 안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LG화 네. 배터리 사고 때문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에 기관 투자가 536억 정도 매수를 했고, 네 번째가 정유회사 S-오일이 네. 375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326억 원, 그 다음에 더존비존, 이게 클라우드 회사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309억 원 정도를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 예. 300억을 매수했고, 철강주에서 현대제철을 281억 원, 예. 그 다음에 태양광 하나솔루션을 271억 원 정도 순매수했고, 마지막으로 금호석유를 261억 원 정도 일단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이 기관 투자들은 어떤 그 뭐 성장 산업 이거보다도 일단 수급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 LG화학하고 더존비전은 대표적인 낙폭과대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좀 매수했고, 그 외에 석유화학, 철강 같이 약간의 이제 경기 민감주까지 네. 좀 담으면서 좀 어떤 큰 특징 없이 골고루 담았네. 자기네들 좀 입맛에 맞게 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까? 아마 이거는 다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가장 많이 산 거는 카카오입니다. 거의 1조 가까이 샀었어요. 떨어졌으니까. 예, 8,941억 원을 샀고요. 예. 정말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일단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자. 예. 이게 웬 기회냐 이렇게 예.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예. 네이버가 바로 2등에 있습니다. 5,027억 원. 예. 그다음에 역시 카카오뱅크 2,839억. 네. 그러니까 이 세 개 합치면 거의 한 1조 한 5천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굉장히 많이 사셨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사랑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2,739억. 이제 네. 빠지나 오르나 계속 사고 계시고 이번 주에 좀 안 좋았던 섹터 중에 또 하나가 화장품인데 네. 아모레패시픽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예. 근데 이거를 1,267억 원 정도 샀고 또 계속 요새 부진한 기업 중에 하나가 NC소프트. 게임. 예, 네. 게임주 1,173억 원을 샀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를 1,031억 원 네. 들어왔고 셀트리온도 요새 좀 주가 부진하긴 한데 865억 원을 매수했고요. LG생활건강 역시 그 화장품이죠. 네. 666억 원. 현대차를 595억 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개인 투자분들의 이 매수를 보면요. 명확합니다. 올해 1월과 지금의 개인 투자는 완전히 달라요. 네. 올해 1월은 개인 투자분들이 그냥 공격적으로 예. 돌격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요. 일단 급락하거나 밑에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저가에 매수를 하고 있다. 네. 예, 이번 주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2차 전지 소부장 기업들이 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특히 올랐죠. 소재 업체들이 정말 예. 뜨겁게 올랐는데 3.7% 올랐고요. 두 번째가 석유화학 기업들이 네. 의외로 좀 올랐는데 석유화학 기업들 중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3.59% 올랐는데 그냥 순수 석유화학 말고요. 그 석유화학 회사들 중에 뭔가 신성장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이 좀 있어요. 네. 일부 친환경 사업이나 예.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중에서도 좀 가벼운 기업들 있죠. 네. 중소형 기업들이 3.2% 네. 정도 반등했고 시멘트 기업들도 이번 주에 좋았습니다. 플러스 2.97% 네. 상승했고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이 2.84% 올랐는데 비철금속은 일단은 그 대부분이 구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번 주에 오른 비철금속은 알루미늄 박이라 그러죠. 뭐 기니에서 쿠데타 맞아요. 나가지고 예. 했다.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박 관련주들이 일단 이번 주를 좀 주도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기업들도 2.34% 네. 정도 올랐고 손해보험주들도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1.83% 네. 반등을 했고 공작기계 관련주들도 1.74%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미디어 이쪽 섹터가 네. 1.69% 올랐고 정말 오랜만인데 그 건강기능식품도 네. 진짜 좀 요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번 주는 모처럼 오르면서 1.1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추석 선물하고 관련 있나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진짜 오랜만에 예. 좀 이렇게 그 상승률 상위 업종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주제가 그냥 중국 소비 딱 두 개예요. 네. 그래서 오늘 화장품하고 엔터 얘기를 할 텐데 네. 첫 번째 자료는 그 KTB 투자증권의 배송희 애널리스트 분의 그 화장품 보고서인데 헤게모니의 이동이라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중국에서 잘했잖아요. 예. 지금도 잘했고 뭐 설화수라든가 후라는 브랜드로 뭐 대박도 났고 그리고 주가도 사실 그 전에 많이 올라갔고 근데 이제는 좀 한번 냉정히 봐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그 일단 그러니까 중국의 화장품 시장도 고가가 있고 중저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중저가 비중이 좀 되는데 중국의 이니스프리를 갖다가 이제 팔았는데 처음엔 잘 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예, 그래서 구조 정도 해야 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중국 업체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어 버려요 그냥 네. 중저가 제품을 그냥.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온라인화를 좀 다변화하면서 온라인 매출 비중 늘려서 좀 그래도 살아는 나고 있는데 너무 중저가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예. 그래서 사실 주가가 한번 부러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고가 브랜드. 네. 그래도 설화수나 후는 잘 나가요. LG생활건강.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딱 봤더니 이마저도 지금 경계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대요. 왜냐 뭐 로레알 아시죠? 뭐 시세이도 예. 이런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마케팅비를 어마어마하게 써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진짜 박터지게 막 싸우는 거죠. 네. 고가 브랜드마저도. 그러니까 마진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들 기업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로레알이나 뭐 시세이도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유지는 하는데 이번에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실적이 어쨌든 이렇게 꺾여버리는 모습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확 부러져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이 좀 우려하신 거는 이게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이 화장품 회사들이 좀 고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좀 내용인데 이게 나중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어느 시점에서는 또 우리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또 좋아진 흐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주가도 좀 워낙 안 좋기도 한데 요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조금 보릿고개가 네.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헤게모니가 이동한다는 것이 한국이 갖고 있던 헤게모니가 외국으로 갔다 이런 뜻인가? 아니면 그렇죠. 중국으로 갔다? 중국으로 갔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헤게모니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가 브랜드에서는 각자 위치가 딱딱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그 사실 뭐 로레알이나 시세이도나 뭐 이런 명품 브랜드들도 사실 이들 기업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 기업들도 마케팅을 그렇게 지금 할 정도로 네. 출혈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 헤게모니가 어디로 갔냐면 OEM 업체가 이제 아. 주도한다는 얘기가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탑픽이 코스맥스란 기업이에요. 네. 세계 1등급 화장품 회사 있죠. OEM, ODM 뭐 이런 회사 네, 맞아요. 말씀이죠. 예, 예. ODM.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아마 여러분들 화장품들 집에 갖고 계신 것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이게 뒷면에 보면은 제조는 아마 대부분 그 한국콜마나 네. 아마 그 코스맥스 많이 들어가 있을 네. 거예요, 사실. 예, 되게 흔하게 이제 OEM 방식으로 해주는데 이렇게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또 중국은 또 중저가 브랜드 시장이 장난 아니게 크거든요. 근데 네. 그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뭐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코스맥스 쪽에 네. 많이 주문을 줘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보니까 코스맥스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게모니가 네. 고가 브랜드에서 오히려 OEM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화장품 ODM. 네. 네,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항상 체크하셔야 될 거는 이런 또 그 경제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소비 시장이라는 게 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헤게모니가 이동하는 게 좀 보이는데 네. 계속 면밀하게 좀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저도 이런 보고서들에 또 만약에 바뀌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한번 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은 일단 지금 그 이게 수주받아 사는 ODM 위주로 네. 좀 좋고 브랜드 업체들은 조금 고전하는 네. 흐름으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아시겠지만 하이브라는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네. 예. 엔터주. 예, 엔터주가 중국 규제 이슈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것도 참 불편한 이슈잖아요. 예. 사실 뭐 연예 활동 하지 말아라, 뭐 아이돌 네. 그룹들 뭐 차트 너무 네. 남자가 예쁘게 맞아요. 생긴- 저 진짜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규제를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중국 이슈가 물론 불편하긴 해요. 근데 너무 거기에 함몰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중국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엔터사들은요, 중국 비중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예. 10% 넘는 기업이 없어요. 한한령 나오면서 또 더 아, 떨어졌죠. 맞아요. 예, 예전에 그 사드 때문에 예. 뭐 콘서트조차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못 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뭐가 될 것 같아서 올라간 건 없어요. 실제로 엔터사들 주가 올라간 거는 저는 플랫폼이라고 보거든요. 네. 플랫폼하고 앨범 판매가 잘 됐잖아요. 네. 지금 앨범 판매가 아니라 옛날에 나온 그 앨범들이 너무 잘 팔렸어요. 예. 예. 그 팬분들이 워낙 많이 네, 사셔가지고 두 가지니까, 그래서 엔터사를 볼 때는 그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간단히만 보면은 그 하나금융투자의 이기훈 애널리스트, 이분이 이제 엔터에선 좀 1등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신데, 제목이 팬 플랫폼 탐방기라고 네. 9월 7일에 나온 건데, 각각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3대 플랫폼이 있어요. 예. 엔터사. 네. 그 하이브의 위버스가 있고, 유니버스. 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M의 DOU, DOU. DOU가 하는 이제 DOU, 버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NC 소프트랑 CJ랑 하는 그 예. 유니버스. 네. 네. 이 세 개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엔터주 투자하신 분들은 이걸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래서 내가 하이브를 해야 되겠다. 네. 아니다. 나는 오히려 CJ가 낫겠다. 네. 아니다. 역시 SM이야. 네. 이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대 그 제가 이제 그냥 뭐 설명하기 좀 그렇고, 예. 플랫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IP의 가치, 네. 그 다음에 초기에 무료로 하는 게 중요하대요. 예. 두 번째 확장성, 어. 세 번째가 팬들한테 보상을 줘야 된대요. 네. 근데 각각은 그 하이브, 버블,
그 다음에 그 팬들에게 주는 보상, 예. 요게 이제 그 보상 같은 걸 주는 게 NC 소프트의 유니버스 같은 예. 건데 각각 다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아,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세 개 플랫폼이 또 하나씩은 부족해요. 네. 이게 다 결합되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흥미로운 내용이니까 네. 한번 자세한 내용을 꼭 한번 읽으셔가지고 어떤 플랫폼이 뭘 보완을 하면 커질 수 있겠다. 요걸 한번 공부해 보시고, 제가 왜 엔터를 오늘 꼭 한번 보여드렸냐면 금요일 날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국 이슈는.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건 플랫폼이에요. 네. 이게 어느 업체가 더 성장할 수 있는지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미래를 예측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번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네, 일단 이제 9월 13일 날 한국에 이제